자, 오늘 수업은 이제 그 문항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건에서도 이제 보면 하도낙서가 있고 복희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항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또. 그러니까 말이 수건이지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은 뭐 개나리 반, 뭐 진달래 반 새롭게 편성해서 나간다 그럴까요? 뭐 굳이 말한다면은. 근데 그 예전에 이제 그 왜 이제 문항도가 왜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흔히 복희라는 분은 더 옛날 분이세요. 몇천 년 전,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뭐 그 복희라고 하는 분은 문자가 없었을 시대 사람이고 문항이라는 분은 그 주나라를 만들 때 이야기니까 뭐 한 그때는 문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왜 복희도가 있는데 왜 문항도가 왜 나올까? 복희도는 원래 있었던 컨셉이거든. 그죠? 예, 생겨난 이치라고 그래.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어? 새로운 시대도 흐르고 응용을 하다 보니까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컨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것이 바로 문항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선천도와 후천도의 차이는 선천도는 원칙이 끼고 새로 만드는 컨셉이고 그런데 예전에 있었는데 후천도에서는 살다 보니까 현실에 맞는 컨셉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자, 이제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공유 보여요?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이거 문항 8개 차서지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희도에서도 8개를 얘기했는데 이제 문항도도 똑같이 이제 그 8개라고 합니다. 근데 차설은 뭐예요? 문항이 만든 그러니까 다시 조난선 들어오셨어요? 아직 오디오 연결 중인가 보다. 자, 문항 8개 차서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문항이 만든 8개인데 8개가 차서는 순서란 얘기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게 이제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이렇게 쓰는 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봐주세요. 그림 보면은 문항 8 옛날에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글씨 썼으니까 문항 8개 8개 차서라 써 있죠. 그 건부와 곤모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작은 건께와 곤께부터 시작돼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괴는 이걸 건괴죠. 이건 공괴입니다. 건괴와 곤괴. 그리고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건괴는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 이거는 땅.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버지, 엄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있으면 어때?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식이 생기는 과정을 이해를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요게 양요가 띠리리리 이렇게 놀러 갔어. 놀러 가서 뭐가 만들어져? 진화량이 만들어진다 보는 거야. 그 요걸
모든 꾀는 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밑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밑에서부터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장남이다. 장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두 번째가 이렇게 놀러 갔어. 그러면 만들어진 것이 감괴가 돼요. 가운데가 갔으니까. 요거를 두 번째니까 중남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세 번째가 갔어요. 그러면은 간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소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께, 감께, 간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장남, 중남, 소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음요가 이렇게 일일이 놀러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만들어진 게 뭘까요? 손아절개야. 이거는 뭐가 될까요? 장녀. 손괴니까 장녀. 왜냐면 여자로서 처음 생긴 거니까. 또 가운데가 이렇게 놀러 갔대. 그럼 뭐가 되지? 리괴가 되는데 이거는 중녀. 네, 두 번째 딸이다. 중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놀러 갔어요. 그러면은 태상자니까 소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컨셉을 보는 것이 바로 그 뭐라 그럴까 문항도의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게 문항도가 이렇게 문항이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자, 이제 이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는 그러니까 요 교재 수권 요 3권 수권에서는 처음이니까 당연히 그 첫 번째 쪽 1쪽이 되고요. 원문으로서는 118쪽이 됩니다. 예. 우는 오른쪽에 있는 건 현 설괴, 설괴에 보인다. 이때 견이라고 하지 않고 현으로 읽어요. 견이라고 할 때는 내가 뭘 본다고 할 땐 견이고 설괴전에서 보인다라고 할 때는 현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요 그림 문왕 8궤 차서지도라고 하는 요 그림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보여요? 설괴전, 설괴전에 보이더라. 설괴전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여기에서 또 혹시 하실 말씀? 오늘 뭐 문항도 처음 시작해서의 컨셉이니까요. 이거는 아, 뭐 우리 박훈 선생님 지나갈까요? 예, 잘 지냈어요, 박훈 네, 선생님? 네, 네,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여기는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 다음. 자, 이제 부록 들어갑니다. 주자에게. 주자가 말하기를 곤괴가 건괴에서 구해서 아까 요 얘기는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요 얘기입니다. 그 건괴와 곤괴가 있는데 서로 영향 하나씩 주고받아 가지고선 뭐 장남, 중남, 소남, 장녀, 중녀, 소녀가 만들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잘못 눌렀어. 그래서 곤괴가 건괴에서 구해서 초구를 얻어서 진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색 한 번 얽혀서
한 번 그 색은 이제 구한다는 뜻이니까요. 한 번 구해서 등남, 남자를 얻었으니까 이제 장남이 되는 것이고, 건꾀가 곤꾀에서 구하여서 초육을 얻어서 손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일색되어서 등녀, 그러니까 이제 장녀가 만들어지고, 곤꾀가 두 번째 구하여서 건꾀 구이를 얻어서 감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번 구하여서 등남, 남자로서 이제 중남이 되었고 감중실이 되었고, 건꾀가 두 번째 구하여서 그 곤꾀 유기를 얻어서 리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번 구하여서 등녀 중녀가 되고, 곤꾀가 세 번째 구하여서 건꾀 구삼을 얻어서 간꾀가 되기 때문에 세 번 구하여서 등녀 소남이 만들어지고 소년남이 되고, 건꾀가 세 번째 구하여서 그 곤꾀 육삼을 얻어서 택괴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서 등녀가 소녀가 되다. 사실 이 얘기가 말은 이렇게 막 썼습니다만 사실은 간단하게 이 얘기죠. 뭐 아까 그 얘기입니다. 건곤께서 만들어진 거 설명을 풀어서 쓴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건꾀가 곤꾀에서 구하여서 등녀를 그 여자를 얻었고, 또 곤꾀가 건꾀에서 해서 등남을 하였으니 초간 획계시에 처음에 획계 그 괴를 그을 때 불시인지라. 요때 인지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수거예요. 이와 같이 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다. 다만 괴를 그은 다음에 곧 이러한 상이 있을 뿐인 것이다. 이걸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 문항도의 건고 그 장남 장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거다.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혹시 여기서 또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이제 그 평만주를 하나 읽고 넘어가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 평만주 때 마지막 쪽입니다. 책으로는 3쪽 아래쪽입니다. 3쪽 아래쪽. 자, 건괴가 요 부분을 한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 부분. 건깨가 곤깨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 등려하고 곤깨가 건깨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아 등남한다. 이를 정리한 것이 문항도인데 처음부터 계산하여 그린 것이 아니라 괴를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난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니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복희도와 문항도에 무궁무진한 천지자연의 이치가 있다고 보았다. 이제 주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가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들이 생기고 딸이 생기잖아요. 장남,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생겨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은 이치다. 그리고 모든 꾀는 밑에서도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진꾀, 감꾀, 간꾀, 그 다음에 손꾀, 리꾀, 택꾀가 만들어지더라. 이래서 장남, 장녀, 뭐 소녀, 그, 뭐 중녀, 뭐 중남 이런 게 만들어진 거다. 이게 바로 문항도의 실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뭐 궁금하신 거나 기타 등등.
없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갈까요? 네.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팍팍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제옥씨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옥제옥씨 이제 조금 아까까지 이제 주제 설명했는데요. 옥제옥씨는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봅니다. 옥제옥씨가 말하기를 삼남은 누굴까요? 장남, 중남, 소남 이 세 개. 쉽게 말하면 진께, 감께, 간께 요것만 돼. 이거는 다 양이다. 그런데 양에 속하는데 건께와 비슷하지만 유사하지만 귀지어 곤께로 귀지 되돌아갑니다. 곤께에서 귀속된 거를 구한 다음에 얻은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분 곤괴에 소속된 거를 구한 다음에 얻었다. 자, 잠깐만. 요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잠깐 공유 끄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건괴다. 그러면 건괴는 진짜 순전히 양으로만 똘똘 뭉친 놈이잖아. 그죠? 곤괴다. 그러면은 순전히 음유로만 똘똘똘똘 뭉친 놈이에요. 그죠? 양유와 음유가. 그런데 우리가 장남이다. 그럼 장남에서는 이걸 잠깐 지우고 봅시다. 자, 장남이다. 그러면 진화련이에요. 그죠? 진화련. 밑에서부터. 그러면은 이 사실은 음유가 두 개고 양유가 하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요거에 대한 바탕은 뭐야? 바탕은 사실은 곤깨죠. 바탕은. 그잖아. 곤깨에서 밑에 효라 요 양효가 이렇게 와서 된 것뿐이야. 야. 그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걸 양이라고 했습니다만 순전히 건기세의 양과 장남이라고 할 때 양의 컨셉이 같을까? 비슷하지만 다르죠. 이거는 오로지 100% 양으로 뭉쳐진 놈이고, 이 놈은 바탕은 엄마야. 바탕은 음이야. 곤깨야. 곤깨에 양요가 놀러와서 주인 행세해서 장남이 된 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건깨와 차이가 있지,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선천시대에는 건깨 역할을 하지만 후천시대에는 장남이 이걸 대체를 한다고. 또 엄마 아빠가 늙으니까 장남이 목에다 힘주고 이제 가장 노릇 하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편해요. 그런 격이지.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좀 화면 공을 좀 더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남이라는 거는 장남, 중남, 소남을 말하는데 이거는 다 양이야. 그리고 양이니까 당연히 근데 건깨와 비슷하지만 순서는 100%하고 차이가 있죠. 건깨가 비슷하지만 곤깨에 귀속된 거를 구한 다음에 곤깨에 있는 거를 구한 다음에 얻은 것이고 삼녀는 장녀, 중녀, 소녀는 다 음이지만 곤깨와 비슷하지만 이거는 건깨에 귀속된 거를 구한 다음에 얻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삼남은 장남, 중남, 소남은 곤깨에
여기서 본은 동사입니다. 근본을 하였다. 곤괴의 근본을 한 것이지만 각각 건괴의 한 개의 양, 건괴의 일량을 얻어서 완성한 것이니 이거는 양근 어금, 양이 음의 근, 여기서 근은 동사입니다. 이건 동사. 그러니까 양이 음의 근본을 한 것이다.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지곤, 결과적으로는 곤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장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야? 곤괴에 귀속되는 거지. 근본은 곤괴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삼녀는 뭐냐? 장녀, 중녀, 소녀는 건괴의 본, 여기서도 본도 동사죠. 건괴의 근본을 하였지만 각각 곤괴의 이름을 얻어서 완성한 것이니 이거는 양근어 음근어야. 음이 양의 근거했다. 음이 양의 근본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괴에 귀속된 것이니라. 소자가 말하기를, 소자 이제 소강절이죠. 소자가 말하기를 모잉 장남, 어머니가 장남을 잉태하연 것이 복괴가, 지례복괴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장녀를 낳게 한 것이 천풍국괴가 된다라고 하였으니, 요건 잠깐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자, 요 부분 잠깐 공, 이게 공깨야. 요거는 장남이자. 그러면은 이건 엄마고, 엄마가 장남을 잉태했어. 자, 다시. 이건 엄마잖아. 곤깨니까. 그리고 요거는 진깨와, 진깨, 진하려. 그러니까 장남이었대. 그럼 엄마가 장남을 임신을 했어. 그럼 요게 바로 지뢰복계가 되는 거죠. 지뢰복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아버지야. 그리고 요거는 장녀예요. 요거는 손아들께니까 장녀. 아버지가 장녀를 낳았어. 아버지가 장녀를 태어나게 돼서 그러면 이거는 천풍국계가 됐다. 라는 얘기야, 이게. 네, 천풍국계. 천풍국계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엄마가 장남을 잉태하였고, 임신을 하였고, 아버지가 장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면 아버지가 무슨 장녀를 낳아? 상징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지뢰복계와 천풍국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장남을 낳고 아버지가 장녀를 낳는다는 음이 양을 낳고 양이 음을 낳잖아. 음과 양이 서로 혹은 서로 뿌리를 박는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내포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은 소자가 소강절이 말하기를 모잉 장남, 엄마가 장남을 잉태하는 것이 지뢰복계가 되는 것이고 부생 장녀, 아버지가 장녀를 낳게 하는 것이 천풍국계가 된다
요 개 이름입니다. 지뢰복개와 천풍국개는. 라고 하였으니 음양 혹은지 음과 양이 혹은 서로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를 가히 볼 수가 있다. 가견이다. 어떤 견으로 읽어야 돼요. 볼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항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음은 양을 낳고 양은 음을 낳는 거. 서로 뿌리를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건 상징적인 얘기다. 그걸 다만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장남, 장녀, 뭐 중남, 중녀가 나타나듯이 그거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혹시 어떻게 이용규 선생님 어떻게 뭐 특별 질문 없습니다. 잘 이해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해가 되시는 김에 요거 그냥 하나만 읽고 할까요? 뭐 이게 지금 다 얘기 나온 얘기지만 요거는 그냥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평만조를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냐면은 그 교재로는 사쪽 아래쪽입니다. 예, 사쪽 아래 요거 요섭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진꾀, 감꾀, 간꾀는 예, 원래 곤꾀의 체이었는데 건꾀에서 일량이 넘어와 만들어진 꾀이며 손꾀, 리꾀, 태꾀는 원래 건꾀의 체이었는데 곤꾀에서 일음이 넘어와 만들어진 꾀이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서로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지난번에 우리 하도낙서나 이런 거, 일육수 이런 것도 서로 뿌리를 박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1과 9가 또 혹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 양꾀와 음꾀는 서로 그 뿌리를 박는 식의 컨셉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공부한 얘기지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평만주에 있는 건데요. 그 이어서 그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네. 지뢰복귀의 형상이 음, 상꾀는 곤꾀, 학꾀는 진꾀이므로 마치 어머니가 장남을 잉태한 것으로 보인다. 천풍국꾀는 상꾀가 건꾀, 학꾀가 손꾀이므로 마치 아버지가 장녀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소자가 말한 문장에서 음양 혹은 되는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즉, 음양은 서로 호장기택함을 알 수 있다. 음, 참고로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부생모육이라는 말처럼 아버지는 씨를 뿌리고 어머니는 기른다고 보아도 이해가 쉽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생모육에 대해서 옛날에 말들이 많았거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낳냐고, 임신해서 어떻게 낳냐고. 그래서 이제 서당에서 의뢰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 이게. 옛날에 부생모육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쓴 겁니다. 또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음, 이게 나을 생자가 음, 그 정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뭔가 낳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들다는 의미를 좀 더 그 의미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낳는다는 거를 꼭 이렇게 그 출산하고 꼭 연관지어서 물론 출산의 산 안에도 날생자가 있긴 하지만 음, 예, 그렇게 낳는 것만 낳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약간 날생하면 약간 그런 선입견 같이 그 출산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생모육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그렇게 봐야겠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기는 뭐 분량이 얼마 안 돼서 팍팍 빠릅니다.
이제는 문항 8개 방위지도. 아까는 차서지도고 이제는 방위입니다. 방위는 뭐예요? 위치라는 얘기죠. 이제 자, 요게 문항도입니다. 복희도와 달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새 이제 나오는 정역하고도 다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유를 좀 끄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거지. 선천도는 복희도라고 하죠. 후천도다. 이거는 문항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복습교 봅니다. 자, 선천도는 어떤 거죠? 건, 태, 리, 진, 손, 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게 복희도입니다. 선천도. 이거는 뭐 많이 공부를 했었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겁니다. 이게 복희도입니다. 그런데 선천도에서의 복희도에서는 생겨난 순서나 생성된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니까 건곤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곤이. 엄마와 하늘과 땅이 제일 중요하고 아빠와 엄마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크고 부모는 늙었어. 이제 쓰임이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쉽게 말하면서 이제 한 80, 90 넘으셨어. 그러면 아무래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죠? 발언권도 옛날과 좀 달라졌고. 그리고 자식이 커서 목에도 힘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옛날 세상으로서 지탱할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후천도라는 걸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먼저 요 리께 리께는 해를 의미해요. 해. 해가 떠서 복희도에는 동쪽이지만 해가 떠서 남쪽까지 이동하자. 그래서 해가 직접적으로 모든 세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남쪽에 배속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감깨는 북쪽에 배속을 하죠. 나중에 또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미리 잠깐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에 동쪽에는 시작되는 거니까 진께가 배속돼요. 반드시.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를 보면 진국이라고 하고 동국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진방. 그리고 여기는 서쪽에는 태상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남이야. 장남이 있으니까 장녀는 어디 갔어? 장녀는 바로 옆에서 도와줍니다. 손하자. 장남과 장녀가 붙어서 짝이 돼서 도와줘야죠. 그 다음에 간께, 소남은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건께와 공께는 쓰임을 이미 다 있어. 그러니까 구석지기, 서남 쪽과 서북 쪽은 구석에 해당이 돼. 그래서 여기는 건께와 곤께를 배속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요렇게 선을 한번 놔보세요. 선을 그어보면요. 건께, 감께, 간께, 진께예요. 그죠? 이걸 잘 보면요. 아버지, 중남, 소남, 장남 다 남자만 있네. 그죠? 여기는 소녀, 엄마, 중녀,
장녀 다 여자만 있어요. 그죠? 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엄마와 아빠를 왜 서북 쪽과 서남 쪽에 배속을 했을까? 우리가 보면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남자는 참 그 슬프게도 쓸 데가 별로 없어. 쓸모가 그 돈도 못 벌어오지 이제는 뭐 그 집안에서 완전 집방 신사가 된다고. 근데 엄마는 나이가 드셔도 그 인기야. 왜? 부엌일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집안일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하고는 톡닥톡닥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랑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쓸모가 다 됐다 하더라도 서북 쪽과 서남 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쓸모가 있는 데는 어딜까? 서북 쪽일까는 서남 쪽일까? 남쪽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거를 더 써요. 상대적으로. 서북 쪽은 아예 안 쓴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완전히 채물이 되는 거고 엄마는 조금은 쓸모가 있거든. 70, 80 넘으셔도 자녀들한테 인기가 있거든.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항도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문항. 그래서 뭐 요 문항도를 외우셔야 돼요. 복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듯이 문항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건 반드시 그냥 쫙 그려라면 나와야 돼.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왜 그런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약간 맛보기로 설명드린 거고요. 왜 진깨가 동쪽에 있어야 되는지, 왜 손깨가 동남쪽에 있어야 배속이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정역에서 얘기가 또 다르죠.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논란의 소지들이 좀 많다. 이제 그 정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제가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공부하도록 하고요. 뭐 일단은 뭐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요 문항 8궤도 방위도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게 감계와 릿계를 이제 북쪽과 남쪽에 놓고 동서에는 진계와 택계를 놓고요. 그 다음에 손계와 장녀와 소남을 그 옆에 놓고 곤계와 곤계 쓰임이 다 된 건계와 곤계를 쓰임이 다 됐기 때문에 서남쪽과 서북쪽에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 있고 쓸모가 있을 때는 대접받는데 쓸모가 없어지면은 뒷방신세 되거든, 진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이라는 게 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문항팔계도라는 얘기죠. 그건 어디에 보이느냐? 현 설계, 설계전에 보이더라. 설계전에 나온다. 소자가 말하기를, 소자는 누군 소강절이죠. 소강절이 말하기를 이거는 문항의 팔계도, 문항의 팔계도니 곧 이용, 이용, 쓰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복희도는 채고, 문항도는 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와 용. 그래서 쓰임에 들어가는 위치인 것이죠. 진짜로 활용되는 위치이네. 이거는 후천지학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복희도는 뭘까요? 선천지학이 되겠죠. 그래서 선천도, 후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요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설계전에서는 공부를 할 건데, 한번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이 부분을 너무
너무 많은데 분량이. 자, 요거 이제 사실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설계전에서 공부할 내용인데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리고 원문 빼고 그리고 만물이 진기에서 나오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교재 6쪽 아래쪽입니다. 6쪽에서 아래쪽이 있거든요. 그거 한 번에 한번 읽어봐 주시죠. 만물이 진기에서 나오는. 만물이 예, 진꾀에서 나오니 예, 진꾀는 동방이다. 예. 잠깐만. 손꾀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데다. 동쪽에 해가 뜨듯이. 그래서 진기가 동쪽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예, 다음. 손꾀에서 가지런하니 손꾀는 동남방이니 가지런하다는 것은 만물이 결재함을 말한 것이다. 이 갑자기 어렵죠, 갑자기 이 말들이. 요건 잠깐 설명하면요. 가지런하다는 거는 그 높고 얕은 게 있는데 똑같이 만드는 거야. 평등하게. 그리고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 거는 그 덜어내고 해서 평등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장녀가 대부분 집안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동생도 불평불만 다 이렇게 다독거려주면서 다 뒤치다거리 하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런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손께는 장녀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또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니가 반복되니까 손께는 가지런하고 동남방 쪽이니 이렇게 하시든지 좀 이게 손께는이 반복되고 인이가 반복되니까 좀 말의 그 뉘앙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거 한이 요거 이니. 인도 그렇고 또 손께가 계속 반복돼서 아, 네, 그러네. 같은 그, 말도 같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그냥 손께를 앞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가지런하고 동남방 쪽을 하면 좀 더 말이 좀 깔끔하지 그러,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뉘께라는 것은 밝음이니 만물이 모두 상견할 것이니 남방의 괴인이 성인이 난면하여 천하의 말을 들어 밝음을 향하여 다스리니 모두 여기에서 취한 것이다. 어, 일단 여기서 남면이라는 거를 의미를 해야 되는데요. 그, 잠깐,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양학에서는 제가 이제 아마 초기에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동양학에서는 항상 중심에 내가 있고요. 앞을 보면 얘가 남쪽이 되고요. 등 쪽이 북쪽이 됩니다. 왼쪽은 동쪽이 되고, 오른쪽은 서쪽이 됩니다. 그 근본 왜 그럴까? 근본이 되느냐? 임금님이 앉아있다가 가정을 했다. 그러면 임금이 북쪽을 쳐다보는 게 좋겠어요? 남쪽을 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따뜻한 남쪽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임금님이 신하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남쪽을 향해서. 그래서 그 기준으로서 모든 것이 동서남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하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신하는 임금을 북면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하는 반대로.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신하가 서울에 있는 임금한테 북면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평양에 있는 신하는 북쪽이잖아요. 평양의 신하는 남쪽에 있는 임금님을 북면할까, 남면할까? 예? 자, 평양에 있는 신하는 서울에 있는 임금님을 북면한다고 할까, 남면한다고 할까요? 국면입니다. 왜요?
임금님 항상 북쪽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상징적인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평양에 있다 하더라도 남쪽에는 그 지리적인 남쪽이 아니라 상징적인 임금님한테 국면한다. 그래서 사실 북두칠성 같이 임금님 위에 딱 계시니까 신하들이 그 별들이 움직여도 북극성 그대로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컨셉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예, 예, 말씀하시죠. 보통 성인은 북쪽에 거하여 난면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릿계라는 것은 밝음이니 만물이 모두 상견할 것이니 남방의 괴인이 성인이 난면하여 천하의 말에 들어 밝음을 향하여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릿계가 난면하는 형상이 되면 릿계는 사실 북쪽에 있어요. 감계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감계 자리에 있어야 난면을 하는 게 되는데, 저도 이걸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릿계가 남면한다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릿계가 남쪽에 거하는 거지 남면이라고 하면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잠깐, 원문을 보면은, 잠깐만 공유를 보면서 합시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계전에서 설명할 건데, 자, 여기서 요 문장을 한번 봅시다. 릿괴라고 하는 거는 밝음이니, 만물이 모두 상견, 서로 다 볼 것이니, 남방의 괴인이 성인이 남면하여 천하의 말도 거는 여기서 이제 릿괴가 남면한다는 말은 아니잖아. 릿괴가 밝으니까 남쪽에 둔 거고 밝음을 향해서 임금이 쳐다보는 거지. 요 문장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릿계 자체가 남면의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릿괴가 남면의 주체라는 뜻이 아니라 예. 릿괴는 밝음이야. 밝음을 앞에다 둔 거야. 남쪽에. 그리고 아, 그거를 임금이 쳐다보는 거지. 모닥불을 사람이 이렇게 불을 쬐듯이 전등을 보듯이. 향명이 시 밝음을 향하여 다스린다고 써 있어요. 예. 여기 밝음을 향하여 다스린다. 음,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네? 우리말 편이 조금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여기 다 이쪽 부분도. 다시요. 못 들었어요. 요쪽 부분도 요거 설명하는 부분도 어, 우리말 표현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 그 이니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맞아요. 떨어지면서 이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옛날식이거든. 인이 네, 하는 게. 근데 이제 이건 원문에 있는 거고 요거는 요 현토는 조선시대에 달아놓은 현토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 원문은 그대로 인용하고 그 살려준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예. 뭐 그것도 지금 이해를 보면 좀 어색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나중에 봐서 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 예, 다음. 곤괴라는 것은 땅이니 음. 만물이 모두 취향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곤괴에서 역사를 이룬다고 하였다. 어. 모든 거는 여기서 곤괴는 아까 쓸모가 없다고 내가 표현했지만 사실은 또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게 곤괴잖아요, 사실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저렇게 귀걸이 저렇게 하면 코걸이 격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다음 이제 택계 봅시다. 택괴는 정추이니 만물이 기뻐하는 바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택괴에서 기쁘다고 이른다. 예. 요거는 이제 정추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년 12달을 이제 그 12몇 궤도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정추이해가 나온 거고요. 그 택계는 내가 계속 얘기해도 연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못. 모체는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사니까 풍족해. 풍족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고요. 사람이 누워서 요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택계 요 모양. 요걸 보면은 사람이 누워서 입을 딱 벌린 것 같지 않아요? 느껴집니까? 누웠다고 봤을 때 입을 딱 벌리면 여기 입이 되고 이게 뭐 들어가잖아. 그지? 느껴집니까? 그리고 사람이 깔깔 웃을 때 입을 다 버리죠. 먹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택계랍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자, 또 다음. 네, 건께에서 싸운다는 것은 건께는 서북방의 괴인이 음양이 상박한다. 자, 이것도 사실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건깨다. 그럼 우리는 건깨 무지 좋게 봐요. 건깨는 양이고 좋고 뭐 옛날에 뭐 잠룡이니 뭐 익룡이니 뭐니 해서 이제 그 얘기하는데 건깨가 사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도 다 나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깡패 같은 놈이 된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을 복속하려고 해. 너 왜 말 안 들어? 내 말 들어. 내가 오는데 너 왜 못 쫓아오냐? 라고 해서 막 윽박지른다고. 그래서 건깨는 내가 오르니까 주변을 오랑캐를 평정을 해야 돼. 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라는 기본 컨셉이 히틀러 같은 생각이야.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왜 히틀러가 왜 그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왜 유태인은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식. 그래서 건깨라고 하는 거는 싸운다는 거야. 사실은 요런 표현. 근데 요런 것들이 참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잠깐 설명한 겁니다. 또 나중에도 설명할 겁니다. 근데 미리 잠깐 맛보기로 말한 거니까. 예. 다음. 건께라는 것은 물이니 정북방의 괴니 노괴인이 만물이 기결되기 때문에 말하기를 감께에서 위로받는다고 하였다. 감깨는 위로받는 꾀래요. 또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일단 지나갑시다. 다음. 감께는 동북방의 괴인이 만물이 끝을 이루는 바이고 처음을 이루기 때문에 말하기를 관계에서 이른다. 고 하였는데 이는 곧 문왕팔괴 방위도를 말한 것이다. 지금 요거 이제 얘기 나온 것들은 다 이제 설교전 나중에 공부할 때 설교전 내용 그대로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요건 잠깐 이해를 좀 해야 문항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잠깐 이 얘기를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더 평만조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요 파트에서는. 자,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맞아? 이는 소강절이 언급한 것으로 문왕팔괴도 즉 후천지약에 대한 후천지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네. 입용 즉 체가 아닌 용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곧 문왕팔괴도이다. 네. 잠깐만요. 선 이병이라고 하면은 체와 용에서 쓸모, 인간 생활에서 원칙이 있고 쓰임이 있고 원리가 있고 현실이 있으면은 현실에서 쓰이는 바가 바로 이병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팔계도가 일상생활에다 문항팔계도로 설명합니다. 강의도 설명할 때. 네, 다. 선천지학이 체라면 후천지학은 용이 되는 셈이다. 예. 아까 이제 체와 용의 관계는 이 컨셉을 좀 잡아주셔야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뭐 이거는 다 중요해서 이거 다 읽기가 그런데 또 다 중요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예, 다음 또 이어서 좀 볼까요? 복귀도에서는. 예, 복희도에서는 생겨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늘과 땅이 남쪽과 북쪽 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과 불이 서쪽과 동쪽을 점하고 있으므로 건께, 곤께, 감께, 릿께가 정방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문항도에서는 활용되는 용에 해당되므로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이 생겨났지만 하늘과 땅이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이미 다 하고 은퇴한 셈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복귀도의 시대와 문항도의 시대가 다른 거죠. 복귀도는 원칙구리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쓰임이 변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항도의 컨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요거만 읽고 좀 조금만 더 한번 이어서 좀 마저 봅시다. 이 부분 다들 중요한 부분들이라. 예, 임금 그다음 이어서요. 임금의 불인 군화와 신하의 불인 상화가 있을 때 군화가 꺼지면 인생이 끝나니 군화가 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화를 부리고 화려하는 데 있어서는 상화가 더 중요하다. 비유한다면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보조하는 비서실 장관 등이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상징적인 것일 뿐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군화도 중요하지만 이 상화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인신소양상화를 되게 중시하는 겁니다. 상화, 정승의 불이죠. 정승상자니까 도울상자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지나가서 뭐 다 읽기는 그렇고요. 아까 얘기한 건데 요 부분 읽고 좀 쉬었다 합시다. 마지막 부분만 한 번만 더. 어디냐면은 그 교재로는 8쪽 아래쪽입니다. 선천도가 있는데 왜 후천도 왜 만들었을까? 이 부분이나. 선천도가 이미 있는데 왜 굳이 후천도를 만들어냈을까? 복귀 시의 때는 처음 괴가 만들어지는 때이므로 생겨나는 순서가 중요하다. 즉, 집안으로 말하면 아직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태어난 순서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성이 되고 분가를 하였을 때 사회에서의 서열도 반드시 태어난 순서로 계속 유지될까? 대부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같은 형제라 하여도 동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이 되고 형은 공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름하다가 빚을 지게 되어 노예가 되어 관청에서 만났을 때 형은 정승인 동생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세상의 질서가 반드시 태어난 순서로만 해석할 수 없기에 문항은 후천도의 개념을 만든 것이다. 즉, 후천도는 예전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설명하는 도구였던 셈이다. 또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을 수 있다. 어렸을 때 고향 선후배 사이였지만 선배가 청와대 직원으로 들어갔더니 상급자가 바로 후배인 경우 어떻게 행동할까? 사석에서는 선배가 선배 노릇을 할 수 있지만 직장인 청와대에서는 후배를 깍듯이 모셔야 한다. 만약 계급이 분명한 군대라면 더욱 엄격할 것이다. 예, 여기 이해가 좀 되시죠? 요런 예를 들으면.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문왕도의 컨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럴까? 항상 후천도를 설명을 하거든. 항상 혼란스러울 때는 새로운 세계가 올 거라 미륵신앙이 발달되듯이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씨가 먹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정역에서는 이것도 이제는 그 선천도다. 문왕도도 결과도 선천도다. 왜? 정역의 입장에서는 다 선천도다. 새로운 실질적 후천도는 그 정역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다 자기 예전 건 다 예전 건 거야. 네, 그렇게 이제 갖다 붙입니다만 어쨌든 이 문항도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새로운 컨셉으로서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의 고민 속에서 이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하실 말씀이나 또 궁금하신 거나. 그러면은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 10시 5분이거든요. 그러면은 10시 12분? 12분 네, 정도에 좀 다시 볼까요? 네. 예, 이건 잠깐.